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네, 이번 시간부터 현금 흐름에 대한 분석으로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현금 흐름 분석 이전에 현금 흐름 정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정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현금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네, 먼저 이 현금 흐름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유동자산입니다.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업의 현금 흐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이 양호한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 정보는 발생액을 통해서 재량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왜곡하기가 어렵다. 사실 이제 여기 보면 발생액, 재량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계 처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거죠. 이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기간의 수익과 그 기간의 비용을 적정하게 산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가 이거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발생주의는. 근데 더군다나 또 회계 처리 방법에도 또 회계 처리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또 이익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고자산에 대해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냐, 총평균법을 적용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죠? 매출 원가와 그리고 기말 재고가 달라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회계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현금 흐름 정보라고 하는 것은 회계적 이익에 비해서 왜곡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왜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점 때문에 기업의 재무 상태 그리고 경영 성과를 평가할 때 이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 정보만 알면 되지, 이익 정보는 왜? 그게 아니죠. 현금 흐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또 손익계산서나 이런 걸 통해서 회계적 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본다? 그건 아닌 거예요. 어쨌든 현금 흐름 정보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다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 정보.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재무상태표에 나옵니다. 그죠? 현금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제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점 기준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이 얼마냐, 이것만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0X1년 12월 말 현금 잔액이 100원이었어. 그런데 2000X2년 12월 말 현금 잔액이 2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재무상태표는 뭐만 알 수 있다? 2000X1년 현금 잔액이 100원이야. 2000X2년 현금 잔액은 200원이야. 요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기간 사이에는 현금 흐름이 100원만큼의 현금 흐름이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액으로 보면 100원 증가한 건데 분명히 이 안에는 증가한 것도 있고 감소한 것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순액으로 보면 100원이 증가한 거야. 그런데 재무상태표에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재무상태표는 기본적으로 잔액에 대한 정보만 제공합니다. 자, 우리 그 이전에 자본 변동표 할 때 재무상태표에서는 자본의 잔액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기간 사이에 자본의 변동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거 자본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서 말해주고 있는 재무제표가 있다. 그 재무제표는 자본 변동표였어요. 자, 현금에 대해서 이 기간 사이에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재무제표가 있다. 그게 바로 뭐다? 그거는 현금 흐름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현금 잔액하고 비교하면 단기 현금의 순 증가액만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지, 이 사이에 실제 기업 경영 활동의 과정에서 현금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상세하게 알 수는 없다. 재무상태표에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순이익과 현금 흐름 정보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순이익은 어디에서 나와요? 손익계산서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 제공되는 순이익 정보는 자, 발생주의 회계. 자, 설명했습니다.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서 산출된 정보다 이겁니다. 산출된 정보다. 자, 뭐 아주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그 우리 회사가 어떤 공간이 남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7월 1일 날 임대했는데 언제까지 임대하기로 했냐? 이게 이제 2000X1년이고요. 2000X1년이고 여기는 이제 2000X2년입니다. 자, 해가 이렇게 바뀝니다. 7월 1일 날 임대를 했는데 언제까지 임대하기로 했냐? 다음에 6월 30일까지 임대하기로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죠? 그러면서 임대를 하면서 그냥 1년치 임대료를 내가 다 받은 거야. 다 받은 거예요. 얼마를 받았냐? 1,200원을 받은 거예요. 1년치 임대료를 1,200원을 다 받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1년치 임대료 1,200원을 받았다? 요거는 7월 1일부터 다음에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다 받은 거죠. 현금 흐름으로 보면 현금은 지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1,200원의 현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발생주의 회계에서 내가 여기 이제 2000X1년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결산을 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했을 때, 자, 2000X1년의 임대 수익은 얼마입니까? 1,200원의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임대 수익이 1,200원이냐? 그게 아니죠. 이 임대 수익 1,200원은 2000X1년치하고 2000X2년치하고 두 개가 지금 합쳐져서 1,200원이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2000X1년도에 임대 수익은 자, 몇 개월 분만 계산을 해야 돼? 6개월 분만 계산을 해야 되죠. 6월 분만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임대 수익은 1,200원, 현금 들어왔다 해서 1,200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얼마만 들어가요? 600원만 임대 수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서 제공되는 순이익 정보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서 산출된다 이거예요. 현금 흐름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 지금 현금은 1,200원 들어왔는데 저 상관이 없죠. 자, 발생주의 회계는 기업의 적정 기간 손익을 산출함으로써 해당 회계 연도의 성과를 보고하는 데 적합하다. 그죠? 1,200원 현금 들어왔지만 2000X1년도 성과는 1,200원이 아니고 얼마다? 600원이다 이거예요. 적합하다 이거예요. 어쨌든 발생주의 회계의 그게 발생주의 회계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각 회계 연도별로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적합한데,
적합한데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하고는 상관없이 계산돼 버리니까. 자, 그런데 비용의 임의 배분이나 비용을 임의적으로 배분하든지 아니면 추정하는 것이 개입됨으로써 현금 흐름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발생주의 회계하고는 현금 흐름하고는 차이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그 회계 기간의 성과를 아는 데는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순이익 정보가 중요해. 그런데 그거하고 현금 흐름하고는 다르니까 현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는 것도 같이 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뭐도 중요하다? 현금 흐름표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현금 흐름표도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현금 흐름표의 개념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하고 그 재무제표 분석 전에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때 현금 흐름표에 대한 내용도 공부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이 지금 다시 조금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현금 흐름표 설명하면서 이미 했던 설명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자,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죠? 정보를 제공한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 중에 유일하게 현금주의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 자, 이미 설명 다 했던 내용이고, 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경영활동을 세 개로 나누어서 현금 흐름을 집계한다. 자, 영업활동에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산출하고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계산하죠. 그죠? 자, 이런 방식으로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 계산하는 방식이 직접법이라고 했고요. 직접법이라고 했고, 자, 이렇게 하려다 보면, 자, 영업활동이 워낙 수시로 일어나고 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법을 하려면 좀 복잡하다. 조금 더 간편하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해보자 하는 게 그게 뭐다? 그게 간접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방식으로 지금 구하는 것은 직접법이에요. 근데 간접법이라는 방식도 있다. 간접법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또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부터 출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자, 투자활동도 역시 현금 유입 유출을 구해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구하고요. 현금 유입 유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구한다. 투자 재무활동은 직접법, 간접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직접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1번, 2번, 3번을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당기 중에 현금의 순증감액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기초현금 잔액을 더해주면 마지막 기말 잔액, 현금 잔액을 구할 수 있다. 요 기초현금, 기말현금 요 잔액은 요거는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현금 잔액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내용 설명 다 했고요. 자, 현금의 개념에 대해서 이미 한번 제가 설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현금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이 되고 이걸 그냥 다 묶어서 우리가 그냥 현금이라고 말을 한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KIFRS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같다. 현금은 자, 통화뿐만 아니고 통화 대용증권, 요구불예금 모두 합쳐서 말하는 것이고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있는 뭐 쭉 나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라고 했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 자산이다. 그런데 여기서 단기면 좀 애매하다. 단기는 뭐냐? 취득일부터 만기일까지 3개월 이내, 즉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는 뭐 지분 상품, 즉 주식을 말하는 건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예외가 있다. 어떤 예외냐? 상환 우선주인데 자, 취득일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이 단기,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3개월, 여기서 지금 3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3개월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3개월인 우선주는
현금성 자산이 포함된다라고 했죠. 자, 이 내용도 이미 제가 현금 흐름표 앞에서 설명할 때 다 했던 내용이니까 이 정도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자, 영업활동은 제품과 상품,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등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투자와 재무활동이 아니면 모두 다 영업활동이다. 그 다음에 요건 좀 조심하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 그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또는 처분하는 게 있다면 매입하면 현금 나가고 처분하면 현금 들어오죠. 자, 단기 매매 목적의 유가증권의 매입 처분은 이거는 KIFRS에서는 뭐로 본다고 했습니까?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KIFRS에서는 영업활동으로 본다고 했어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투자활동에 들어갑니다. 자,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자, 이자와 배당금 수치와 지급은 이후에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투자활동은, 자, 요 K는 KIFRS를 말하는 겁니다. 자, 장기성 자산, 현금 및 다음에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 자산의 취득하면 현금 나가고 처분하면 현금 들어온다. 이겁니다. 취득과 처분.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현금의 대여하면 현금 나가죠. 회수하면 현금 들어오죠. 유가증권이나 투자, 유형, 무형 자산의 취득하면 현금 나가죠. 처분하면 현금 들어오죠. 자, 처분. 이걸 우리가 투자활동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은 같아요. 같은 내용이다. 자, 그런데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 여기서 유가증권이 나오잖아요. 그죠? 유가증권의 매입 처분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투자 활동이었고, KIFRS는 아까 뭐라고요? 영업 활동이다. 이게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다음에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상환우선주. 자, 아까 앞에 잠깐 나왔죠. 3개월 취득일부터 상환일까지 3개월. 그 3개월 이내에 상환되는 그런 상환우선주는 현금성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외에 그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그 상환우선주를 취득하면 현금 나가고 처분하면 현금 들어오는데, 그 상환우선주의 취득과 처분은, 자, KIFRS는 현금에 속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영업활동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어쨌든 이것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은 투자활동에 넣는다 이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이 부분도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재무활동은, 자, KIFRS 재무활동은 기업의 납입 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 내용의 변동이 있는 활동이다. 그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현금의 차입 상환, 신주 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 등 부채나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재무활동이다. 그래서, 자, IFRS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나타나는 재무활동은 자금 조달과 관련한 활동은 다 재무활동이다. 그런데 자금 조달을 했으면 자금을 이제 이 상환을 하게 됐을 때 상환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조달하면 현금 들어오고 상환하면 현금 나가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재무활동이다 이겁니다. 자, 이자와 배당금이 또 여기 중요한데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자와 배당금의 수치와 지급이 나오는데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보고, 이자와 배당금의 수치는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이잖아. 어쨌든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본다 이거예요. 영업활동으로 본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게 딱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KIFRS는, 자,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같이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금융회사니까 이자 주고 받고 하는 것은 다 영업활동에 들어가는 거잖아. 금융회사니까. 그러니까 이거 영업활동이 다 넣는다 이거예요.
다만 배당을 지급하는 거는 금융회사의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재무활동으로 보고, 그러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동일하게 하면 되고, 자,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예시로 보면, 자, 이자 지급은 재무활동이다. 그리고 이자 수익 및 배당금 수익은 투자활동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영업활동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왜? 배당금은 영업으로 인해서 현금이 들어온 게 있어야 그 돈을 가지고 배당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분류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제가 현금 흐름표 하면서 이미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설명상, 진행상은 좀 필요해서 다시 제가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현금 흐름표 설명한 그 앞부분의 내용에 이미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표는 그때 현금 흐름표 제가 설명할 때 이 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가 이 이자와 배당금의 수치 또는 지급 부분은 그냥 글로만 써 있는 걸 보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이 표는 그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현금 흐름표 그 부분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표입니다. 자, 보세요. 이자 수익, 자,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 비용, 이자 지급하는 거죠. 배당금 수익, 배당금 받는 겁니다. 배당금 지급, 배당해 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자, 먼저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먼저 봅시다. 요건 좀 간단하니까.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배당금 수익, 요 세 가지는 다 뭡니까? 수익, 비용, 수익 다 당기 순이익에 반영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그래서 당기 순이익에 반영되니까 다 영업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간접법은 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간접법으로 구할 때는 출발점이 뭐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당기순이익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보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다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들한테 그 주주는 누굽니까? 우리 회사에 자기 자본을 대준 사람들이 주주잖아요. 자기 자본을 대준 주주들한테 성과를 다시 배분해 주는 거니까 재무활동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배당금 지급만 재무활동, 나머지는 영업활동으로 보는 거니까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죠? 자, KIFRS에 오면은 일단 일반 기업 회계 기준처럼 해도 돼요.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처럼 자, 이자 수익과 비용, 배당금 수익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고 분류해서 거기서 현금 흐름 산출하고 배당금 지급하는 것은 재무활동에서 현금 흐름 산출하고 반영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같이 해도 됩니다. 일관성 있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야. 다른 방법도 가능한데 단 일관성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자 수익은 왜 이자 수익이 생깁니까? 내가 현금을 대여해 줬기 때문에, 현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이자를 받는 거 아니에요. 자, 현금을 빌려주는 것은 어떤 활동입니까? 현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받는데 그거 은행하고 똑같은 이자로 빌려줄까?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은행의 이자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더 높은 이자로 내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일종의 투자다 이겁니다. 일종의 투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여를 통해서 내가 이자를 받는 거니까 자, 이자를 받는 것은 내가 투자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투자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받는 거는 투자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자를 주는 거, 이자 비용이 왜 나갑니까? 내가 차입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차입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사업 자금 조달은 재무 활동입니다. 그죠? 재무 활동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자가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 나가는 것도 재무 활동이지.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자 비용 지급한 것은 재무 활동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배당금 수익이 먼저 나왔는데 배당금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자 수익 받는 것처럼 배당금 수익을 받는 것은 왜 내가 배당금 수익을 받아요?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배당금 수익 받는 거지.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배당금 수익 받죠.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금 수익 받는, 주식 투자는 뭡니까? 내가 재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를 통해서 배당을 받았으니까 배당금 수익도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죠? 그리고 자, 아까 설명 먼저 한 거는 이자 비용. 그러니까 돈을 차입을 했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거다. 따라서 재무 활동 때문에 이자가 나가는 거니까 이자 비용 주는 거는 재무 활동에 반영한다. 이거예요. 자, 근데 또 배당금을 주는 것은 자, 배당금은 주주한테 배당을 준다. 그거는 무슨 돈으로 배당을 줘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영업이 잘 돼가지고 현금이 많이 들어와야 그 현금으로 주주들한테 성과를 배분할 거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영업현금 흐름으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슨 돈으로 하는 거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배당금 지급하는 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일관성 있게 하면 된다. 그러면 큰 현금 흐름표 작성의 그 큰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폭이 더 넓죠. 작성할 수 있는 폭이. 자, 그래서 이자와 배당금 수치와 지급은 자, 이 표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하면은 사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글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 복잡한 이 예제를 가지고는 사실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요. 아주 간단한 거 가지고 자, 직접법, 간접법을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니까요. 지금은 현금 흐름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니까 자, 이런 예시를 한번 봅시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자,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2000X1년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자, 매출액이 30만 원, 급여가 10만 원, 비용이죠, 비용.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5만 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15만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30만 원에서 10만 원 빼고 5만 원 빼서 당기순이익 15만 원 나왔다. 이겁니다. 손익계산서가. 아주 간단하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2000X1년도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매출액이 있으니까 매출채권이 있어요. 매출채권의 기초잔액이 10만 원이고 기말잔액이 15만 원이에요. 1년 사이에 매출채권이 늘어났죠.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5만 원만큼 매출채권이 늘어났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급여도 이제 미지급급여. 자, 미지급급여를 보면 자, 기초잔액이 4만 원이고 기말잔액이 5만 원이에요. 자, 미지급급여도 1년 사이에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만 원만큼 잔액이 늘어났네. 지금 매출채권은 5만 원만큼 늘어났고요. 자, 이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매출이 3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매출에는 현금으로 매출한 것도 있고 외상으로 매출한 것도 있잖아. 어쨌든 이거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또는 매출 실현주의에 따라서 판매되면 매출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 수익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손익계산서에서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매출로 인해서 그러면 현금이 얼마 들어왔냐. 지금 그걸 알고 싶거든.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매출로 인한 현금이 얼마 들어왔나? 지금 그걸 알고 싶어요. 자, 수익은 30만 원인데 현금은 얼마 들어왔나? 실제로? 자, 그걸 알려면 자,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가보자 이거예요. 기초가 10만 원이라고 했죠. 잔액이. 자, 기말 잔액은 1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출 3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갈까? 자, 매출 3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막 이게 매출을 했는데 이게 다 외상 매출했다 합시다. 그러면 차변에 매출 채권, 차변에 매출 채권 30만 원, 대변에 매출 30만 원 이렇게 분괴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출 계정으로 보면 매출 계정 대변이죠. 매출 계정 대변이죠. 매출 계정 대변이고 매출 채권의 차변에 30만 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매출 채권의 차변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매출 채권 차변에 30만 원 들어간다 이거예요. 매출된 것은. 자, 그러면은 차변 대변 잔액이 안 맞죠. 여기는 40만 원이고 여기는 15만 원이죠. 그러면 잔액이 안 맞는데 그 차이, 금액으로는 25만 원인데 그 차이가 뭐냐?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 게 25만 원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 게 25만 원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매출 채권의 대변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의 대변은 뭡니까? 매출 채권이 없어졌다는 거잖아. 매출 채권이 없어졌다는 것은 매출 채권이 없어지면서 현금이 들어왔다는 거지. 현금이 얼마 들어왔다? 25만 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 매출로 인한 현금의 유입은 25만 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매출 수익에서 25만 원 현금 들어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자, 매출 30만 원이죠. 매출 30만 원. 거기다가 기초 10만 원 더하고 기말 15만 원 빼면 뭐가 나옵니까? 현금 들어온 거 25만 원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매출 30만 원에다가 기초 10만 원 더하고 기말 15만 원 빼면 현금 들어온 거 25만 원 계산할 수 있다.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 중에 가끔씩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매출 30만 원 매출하면 이거는 전체를 다 외상 매출을 했다는 이야기고 매출을 하면 그중에 현금 매출도 있고 외상 매출도 있는데 왜 여기 있는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그냥 다 30만 원 다 넣어버립니까? 왜 현금 매출, 여기는 외상 매출한 것만 들어가야지. 맞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린 지금 목적이 뭡니까? 현금 들어온 것을 뽑아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현금 매출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현금 매출은 외상으로 매출해서 하루 만에 현금으로 바로 받아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외상으로 매출했다가 뭐 하루도 아니야. 한 2시간 만에 바로 현금으로 받았다. 외상으로 매출했다가 한 2시간 만에 바로 현금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현금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매출, 외상 매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매출액은 여기에 다 넣어서 현금으로 회수한 것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적이 뭐냐? 매출로 인해서 현금 들어온 것을 계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상 매출, 현금 매출 따져가지고 여기에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매출 금액 전부를 다 여기에 넣어서 현금 유입된 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급여 한번 봅시다. 지금 급여, 손익계산서상의 급여는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급여는 어쨌든 종업원한테 현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업원한테 현금으로 실제로 준 급여는 얼마냐? 그게 지금 현금 나간 거잖아요. 그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급여와 관련한 개정 과목이 지금 미지급 급여가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에 기초 잔액이 4만 원이고요. 기말 잔액이 5만 원이에요. 이건 부채이기 때문에 자, 대변에 지금 기초 잔액이 나옵니다. 그죠? 부채니까. 자, 그리고 자, 급여 10만 원의 비용이 있는데 급여 10만 원을 일단 다 미지급했다고 하면 급여 10만 원 차변 미지급 급여 10만 원 대변. 그러니까 미지급 급여 대변에 들어가죠. 미지급 급여 대변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 급여 1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급여 10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대차가 안 맞죠? 차변에 뭐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차변은 뭡니까? 미지급 급여는 부채니까 부채의 차변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가 없어졌다. 왜 부채가 없어졌어요? 급여를 현금으로 줬으니까 부채가 없어진 거죠. 자, 미지급 급여가 있었는데 현금으로 줬다. 얼마만큼 줬냐? 9만 원만큼 준 것이다. 그래야 대차가 맞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손익계산서상의 급여 비용은 10만 원인데 종업원한테 실제로 현금으로 준 거는 현금이 나간 거는 얼마가 나간 거다? 9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9만 원이 나갔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어떻게 계산하였습니까?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자, 지금 급여 10만 원이죠. 자, 여기에서 기초 잔액 4만 원 더하고 기말 잔액 5만 원 빼고 그러면은 현금 나간 거 9만 원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10만 원에서 자, 기초 4만 원 더하고 기말 5만 원 빼고 그러면은 현금 나간 거 9만 원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손익계산 지금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이 있고 급여가 있고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자, 매출은 30만 원이에요. 자, 30만 원에다가 기초 잔액 더하고 기말 잔액 빼고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 자, 매출 등의 현금 유입으로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25만 원의 금액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 그죠?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현금 흐름표에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하고의 관계 알겠습니까? 자, 급여. 손익계산서에 급여 비용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10만 원. 지금 비용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 10만 원에다가 미지급 급여의 기초 4만 원 더하고 기말 5만 원 빼고 그래서 종업원한테 급여로 현금 준 거 얼마? 9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급여는 비용 항목이잖아. 비용 항목. 매출은 수익 항목이고 급여는 비용 항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 항목이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고 마이너스 붙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붙고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은 5만 원이고 비용은 어쨌든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감가상각비는 현금 흐름이 없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법으로 할 때 현금 흐름 자체가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반영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5만 원이니까 플러스 5만 원을 해야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여기 현금 흐름표에는 반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당기 순이익은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은 15만 원인데 현금 흐름표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얼마다? 현금 25만 원 들어오고 현금 9만 원 나가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6만 원이 들어온 것이다. 순증가했다 이거예요. 자,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 사이의 관계 알겠습니까? 자, 이게 직접법입니다. 직접법. 어디에서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직접적으로 다 표시하잖아요. 직접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간접법은 뭐냐? 자, 간접법은 이거 다 사라지고요. 출발을 어디에서 하냐? 출발을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매출, 급여, 경과상각비 다 필요 없어요. 출발이 어디다? 당기 순이익에서부터 출발해요. 출발이 당기 순이익이다. 그런데 조정은 10만 원 기초 10만 원 더하기 빼기 15만 원.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그다음에 4만 원 빼기 5만 원. 요거 플러스 5만 원. 15만 원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요거 그다음에 요거 다 조정하면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얼마 나온다? 16만 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접법에서는 이걸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다 요것만 뽑아내는 거야. 이 간접법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자 2000X1년도 손익계산서 보면 매출 100만 원이고 매출원가 50만 원이다. 자, 2000X1년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재고자산의 기초잔액이 0이고 기말잔액은 20만 원이다. 다음에 매입 채무는 기초잔액은 0이고 기말잔액은 30만 원이다. 자, 여기서 이제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 채권이 없죠. 그 말은 요 매출은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매출 채권 전혀 없다. 다음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 때문에 재고자산, 매입 채무 이 두 개의 계산 과목이 필요한 겁니다. 매출 원가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자, 영업활동 현금흐름 직접법, 간접법 한번 봅시다. 자, 매출 원가 50만 원에서 뭘 뽑아내는 거냐? 매입 등으로 인한 현금 유출 금액이 얼마냐?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이에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현금이 얼마 나갔냐? 이걸 지금 뽑아내는 겁니다. 자, 매출 원가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 재고자산 계산 과목에서 나타나요. 자, 기초 재고는 0이야. 기말 재고는 20만 원이에요. 매출 원가는 뭡니까? 매출 원가는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잖아요. 그죠? 자, 재고자산이 판매됐기 때문에 판매되면 재고자산이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변에 나타나요.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가 지금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변은 대차가 안 맞죠? 차변에 뭐가 올까? 차변이니까 재고자산이 증가한 거죠. 재고자산의 증가는 재고자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증가하겠지. 자, 그러면 대차가 맞으려면 결국 재고자산을 얼마만큼 매입했다? 70만 원어치를 매입했다. 그죠? 재고자산 70만 원어치를 매입했다. 자, 그럼 매입하면서 뭐가 발생했을까? 매입할 때 외상으로 매입하면 이제 매입 채무가 생기겠죠. 매입 채무. 그죠? 매입 채무 계산 과목을 보면 기초 잔액은 0이고 기말 잔액은 30만 원이에요.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여기 대변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매입을 함으로써 매입 채무가 나타났다? 매입 채무가 나타났다 이 말은 매입 채무가 증가했다. 매입 채무가 증가하면 대변에 나오겠죠. 그죠? 매입 70만 원 하면서 외상으로 매입했다. 대변에 70만 원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대차가 또 안 맞죠? 그러면 매입 채무의 차변, 매입 채무의 차변은 뭡니까? 부채가 감소한 거니까 결국 매입 채무가 감소했다. 왜 감소했냐? 매입 채무를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감소했겠지. 그러면 차변에 뭐가 와요? 매입 채무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거. 얼마? 40만 원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입 등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얼마다? 4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매출 원가 50만 원에서부터 매입 등으로 인한 현금 유출 40만 원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 사이에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 됐나 한번 보세요. 매출 원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말 20만 원 더하고 기초 0 뺐죠. 기말 20만 원 더하고 기초 0 뺐습니다. 자, 이까지 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매입 70만 원이 나오죠. 매입 70만 원이 나오고, 자, 그 매입에서부터 다시 또 출발합니다. 기초 0을 더하고 기말 30만 원을 뺀 거죠. 기초 0을 더하고 기말 30만 원 빼면 뭐가 나온다? 현금 유출액 40만 원이 나온다. 자, 이 과정 이해됩니까? 자, 이 과정을 생각하고 보면 지금 매출 100만 원이고요. 매출 중에 현금 유입이 그냥 그대로 100만 원 현금 들어왔다 생각해봅시다. 매출 원가 50만 원이고, 자, 조정은, 자, 처음에 재고자산 생각해봅시다. 재고자산. 기말 20만 원 더하고 기초 0을 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매입액이 나오죠. 그 매입액에 대해서 다시 기초 0을 더하고 기말 30만 원을 뺐어요. 그죠? 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다 매출 원가에 대해서 조정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매입 등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얼마? 4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매출 원가는 비용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는, 현금 나간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당기 순이익은 50만 원이었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얼마 나올까? 60만 원 나오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직접법이에요. 간접법으로 가면 출발을 어디서 한다?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여기서 조정되는 거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50만 원 요거 다 하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얼마 나온다? 60만 원 그대로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뽑아내는 게 간접법이다 이겁니다. 자, 영업과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제 직접법, 간접법. 직접법, 간접법은 자, 영업 활동하고만 관련이 있죠. 투자 활동은 직접법, 간접법 뭐 이런 구분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예시를 보면 X 1년도 손익계산서에 매출 10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5만 원 있고 이자 비용이 10,000원 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X 1년도 재무 상태표를 보면 미지급 이자, 이자 비용이 있으니까 미지급 이자가 있고요. 미지급 이자, 기초잔액, 기말잔액 5,000원. 그다음에 유형자산은 토지인데 10만 원에 처분했다. 10만 원에 처분했다 이 말은 현금 얼마 들어왔다? 10만 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현금이 10만 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회계상으로 처분이익이 5만 원 있다 이 말이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현금 10만 원 들어왔다. 그런데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얼마가 있다? 5만 원의 처분이익이 있다. 그럼 얼마의 토지가 나갔다는 거예요? 5만 원, 장부상 5만 원의 토지가 나갔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자 비용은 자,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답니다. 자, 보면 자, 이자 비용이 지금 10,000원인데 그럼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현금이 얼마 나갔을까? 똑같이 보면 돼요. 미지급 이자를 가지고 자, 기초 0이고 기말은 5,000원입니다. 그죠? 이자 비용이 발생하면 미지급 이자의 대변에 나타나겠죠. 이자 비용은 발생했는데 미지급했다? 그러니까 대변에 나타나겠죠. 이자 비용 10,000원 대변에 나온다. 그럼 차변은 뭐냐? 미지급 이자의 감소. 왜 감소했냐?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으로 얼마의 이자를 줬다는 거예요? 5,000원의 이자를 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자 지급으로 인한 현금 유출은 얼마다? 5,000원이죠. 자, 그러면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10,000원 더하기 기초 0 빼기 기말 5,000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기초 0 더하고 기말 5,000원 빼서 5,000원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영업 활동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매출은 지금 100만 원인데 일단 이게 다 현금으로 다 들어왔다. 그다음에 이자 비용은 손익계산서에서 1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를 조정했습니까? 기초 0, 기말 5,000원 빼서 조정하는데 그래서 자, 이자 지급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 얼마 됐다? 5,000원이 현금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다 비용이니까 다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가 다 붙고. 자, 그러면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 처분이익. 손익계산서에 지금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들어가 있죠?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5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지금 처분이익이니까 요거는 이제 플러스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이건 영업활동입니까? 아니죠. 투자활동이죠. 유형자산의 처분은 투자활동이에요. 영업활동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업활동에서 빼야 돼. 이 수익은 영업활동 때문에 나타나는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빼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만 원만큼 조정을 해서 현금, 이거는 분명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잖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아니라 이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직접법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처분이익은 여기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104만 원인데요. 104만 원이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직접법에서는 얼마가 나온다? 100만 원에서 5천 원 빼니까 99만 5천 원 이렇게 현금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영업활동이고요. 자, 투자활동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토지를 팔았는데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10만 원 들어왔잖아요. 근데 투자활동에 가서 토지 처분으로 인해서 현금이 들어왔다. 이게 투자활동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분이익도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5만 원 여기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10만 원 들어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접법으로 가면 자, 당기순이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조정 그대로 조정하죠. 그대로 조정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얼마가 된다? 자, 99만 5천 원이 된다. 이 간접법이에요. 그죠? 요거는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나온 거고 투자활동에서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토지 처분으로 인해서 현금이 얼마 들어왔다? 10만 원 들어왔다. 요거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반영되는 거예요. 네, 이상 자, 현금 흐름표에 나타나는 그런 현금 흐름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한 그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